오늘 첫 번째로 이제 공천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잘 아시죠? 그동안에 이렇게 뭐 종편이나 시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애를 많이 씁디다마는 그런데도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공천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국민도 속았고 뭐 이런 말을 또 했던데 글쎄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이 신당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예, 속았다. 인지 알았나 싶은데요. 김철근 총장님 아마 지금 개혁신당으로 저분이 오셨죠? 우리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자른 거 아닙니까? 잘린 건 아니죠. 뭐예요? 그러면? 탈당을 하고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거죠.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 쪽인가 그렇죠? 수원병. 예. 수원병인데 팔달구. 거기에 그 산자부 장관 출신인 예. 3개월짜리 예. 장관하고 지금 거기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그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네.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죠? 연락을 받았겠죠. 메신저 그 얘기가 그건가요? 당연히요. 대통령도 아닌 예. 대통령의 메신저? 예, 예. 그러니까 메신저가 야 이번에 너 아니야 뭐 이렇게 연락을 합니까? 요새 밤에 비대위원장이라고 밤에 낮에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고 예. 밤에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분 별명이 밤에 비대위원장이라는데요. 아. 그분이 뭐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이철규? 뭐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아니 그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그런 모양이군요. 아마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 김용남 의원 전 의원하고 제가 같은 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같은 당 했잖아요. 아니,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국정 운영이 너무나 민심과 거리가 멀고 당을 완전히 한 자기 손아귀에 넣고 더군다나 메신저를 보내서 뭔가를 조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에 그런 당의 그 의원님들이 완전 무건수행 일체 말이 없고 그냥 거기에 엎드리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맞냐 예. 이거에 대한 강력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당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건데요. 저는 예.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공천 과정을 쭉 지켜보면 우리 네. 김철근 총장님도 국회 오래 계셨고 뭐 그런데 대체로 이 정리를 할 때 뭐 네.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뭐 그러면 저기 하고 뭐 그런데 저렇게 물러나라고 할 때 뭘로 뭐 했을까요? 아니면 뭐 안 나가면 죽어 뭐 이런 걸까요? 그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캐비넷을 열거나 협박을 하려면 캐비넷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채택이 되겠죠.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강압적 설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높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과거에도 여당은 아무래도 정보가 많죠. 이런저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별로 이제 적합한 인물을 낸다고 내긴 하겠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결국 지역을 관리해왔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데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떼내고 정치 신인을 다시 넣었을 때 과연 선거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 제 당이 아니니까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선거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그 개인의 어떤 경쟁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17.15%로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득표입니다. 득표 차인데 그게 투표율 48.5%일 때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총선 투표율은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표차는 더 난다는 얘기예요. 강서구가 그 정도 표차가 난다는 것은 서울이 지금 한 개가 줄면 48개 정도 될 건데 48개 선거구 중에 5개도 쉽지 않다. 우리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공언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서울에서 영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주를 하시고 오셨군요. 마지막 방송을 저랑 같이 하셨거든요. 1월 10일 방송을 반 방송을 저랑 같이. 마지막인 걸 모르고 한 거죠 그때는. 그땐 전 몰랐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마자들은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12일이면은 방송을 거기까지 예. 하고 11일부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로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출마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출마는 하죠. 하시죠. 출마는 아니,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아니 그렇죠. 저도 국민의힘 쪽으로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죠. 탈당할 누구나 거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했죠. 눈치를 못 챘는데 그 밤에 연락을 받았나? 갑자기 그 생각을. 아니, 밤에 제가- 한다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근데 아,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그때 어떤 모 유튜브에 나가셨는데 약간 그 진행자가 그 정영진 씨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약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마음은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예, 그날 유난히 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예. 신상 공개 안 한 거 비판하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눈치를 못 챘어요. 정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나오시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같이 라디오를 했었는데 아주 말씀이 명쾌하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떴어요. 김용남 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을 기자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공천제도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인데 용감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조사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30%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에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힘 빠지는 대통령하고 결별해야겠다.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공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팔다고 저도 수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김영진 의원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제가 봤을 때 김용남 의원님이 가셔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역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경선이라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정당하게 경선이라도 붙여줬으면 저는 김용남 의원이 아마 탈당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너 나가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공천 절차가 눈에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비민주적인 절차에는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싶어요. 말씀드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주 야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주 낮에는 아마 술을 드시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고 야당 밤엔 혹시 당무를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만 이제 김용남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공천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용기 있게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 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실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편에 섰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혁신당에 가시는 분들을 글쎄 개혁적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탈당을 하시려면 정말 내 거취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떤 거취에서의 비민주적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할 만한 명분과 이런 걸 해야 되고 반성도 하셔야죠. 본인이 네. 속았다잖아요. 본인도 양육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국민도 속고 본인도 속았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차피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고 개혁신당으로 왔으니까 개혁신당에서 수원적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과연 그쪽의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번에 유권자들이 신당과 민주당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3의 선택지가 국민의힘, 민주당, 제3 신당 이게 아니고 제3 신당과 민주당 둘 중에서 어디를 찍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어때요, 김성환 평론가? 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조금 과장하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국민의 마음은 이미 빙하기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서가지고 조그마한 움풍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녹이겠다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럴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감세, 뭐 지금 선심성 정책들 아니 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거의 발가벗고 나서듯이 선거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 한마디 가지고 좀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상황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벅꾸라지처럼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거의 지원하다시피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제 주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뭐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표 안 찍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금 다 깎아주고 올해도 뭐 지금 60조 세금 펑크 났다고 하는데 지난해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걸 국민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힘 안 실어줄 거라고 봐요. 그런 걸 해도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혜영 교수님 아까 네, 들어올 때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무슨 뭐 민생 토론인가 그거를 하던데 네네. 그게 토론입니까? 그 토론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쫙 세워놓고 초등학생들 추운데 발발발발 떠는데 왜 혼자 막 순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 반도체 관련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표보다 더 잘할걸요? 토론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 처음 볼 때부터 여기 들어올 때까지 혼자 얘기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혼자서 뭐 그리고 잘 알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설문 써준 거라서 알고 오히려 그 학생들이 여기 명찰을 들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는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명색이 토론회면 진짜 전문가라던가 미래에 주역되는 학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혼자 계속 그러고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비상경제 무슨 장관회의 한다고 그때도 돌아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거의 대통령 찬양하고 업무보고 수준의 걸 쫙 읽다가 그래서 그때 나온 사설들이 전혀 비상하지 않은 비상경제 상황. 저는 이게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모르다 보니까 저런 어설픈 퍼포먼스를 한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세정책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대자수 정책은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차라리 포퓰리즘을 하려면 제대로나 하지 제대로도 못하면서 매표 정책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경제를 공부했으면 좋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티셔츠 그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라 티셔츠 파는 중소상공인들하고 요즘 물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고민한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뭐 패널도 있고 뭐 서로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질문 듣고 답변하고 그래야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저 기자회견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을 왜 그거는 안 하냐. 알겠는데 이런 그러면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 나 국민들하고 만나고 내 얘기 할 거다.
지금 몇 차례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양두구육 소리 듣는 거예요. 뭘 토론이야 그게. 기자회견 안 하려고 저거 하는 거라고요. 대통령 오늘- 말씀 듣게 하지. 오늘 한국일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안 할 것 같다. 네.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감으로 느끼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가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뭐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설에 한 번쯤 하든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기류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렸다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해 버렸으니 그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뒤따르는 직무는 감당을 못할 것 감당이 안 같다는 되죠. 걱정을 한다는 감당이 거예요. 안 되죠. 그럼 명품 쇼핑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품 쇼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비행기 안 태울 기자만 막 양산하는 거죠. 아이고 저는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왜 아리에 네. 했을 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홍준표 후보가 군사작전 물어보니까 막 뭐라고요? 막 당황했는데 이번에 혹시 반도체 학생들인데 전문 용어 쓰면 거기서 대통령이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가. 왜 토론회라고 해놓고선 질문 기회를 거의 안 주고 혼자 말씀을 하시는지. 예, 하여튼 뭐 답답하네요. 토론도 아닌 걸 그렇게 토론이라고 또 우기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보스 형님 TV가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쇼론. 예, 자 지금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처럼 하나하나 정리가 될 겁니다. 누가 그 다음 타자가 될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의 공식 시사 만평가 계시죠? 상강뜰님이 재미있는 쇼츠 만평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상강뜰의 정치 만평 한번 보시죠. 지나간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컷오프 1호, 2호, 3호 순서대 다 보입니까? 대충은 이제 뭐 김웅, 그다음에 김기현, 저는 불출마를 끌어보는데 불출마 만약에 출마하겠다면요, 예. 컷오프 1호 될 겁니다. 컷오프 1호. 무조건 자유입니까? 절대 공천 주는 일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권성동. 그 얘기 꼭 하시. 국회 사진기자단이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주호영, 뭐 이런 되네. 분들 컷오프 아니 제 생각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야, 잘 만드셨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아우. 예, 상강뜰님이 저렇게 기발하게 만드셨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서종욱 변호사가 상당히 여권에 이 정보가 좋아요. 요즘에 우리 정어리 TV 나오라고 그랬더니 워낙 뭐 요즘에 출연하는 게 많아가지고 바빠요. 도저히 네. 시간을 못 내겠다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참 재밌으셔요. 그 전에 제가 서종욱 변호사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서종욱 꼴 보기 싫어서 참 구독 취소다 그러셔놓고 왜 요즘 서종욱 변호사 안 보여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시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아침에 저랑 같이 라디오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하고 제가 광화문까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백운기 정어리 TV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만도 뭐 방송이 6개나 된대요. 6개 7개 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좀 장이 서가지고 예. 뭐 너무 바쁘시고요. 요즘에 또 서종욱 TV도 만들었더라고요. 뭐 본인 또 채널도 한참 예. 제가 그 자랑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긴 바쁠 것 네.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여권의 정보가 밝은 사람인데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컷오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김기현 당대표까지 했는데 공천 안 줄까요? 김철근 총장? 거의 뭐 상당한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는 서울에 안 계시고요. 거의 울산에만 계시는 상황이고 본 지역구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요. 네.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찍히면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천받기 쉽지 않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권성동 뭐 주호영 이런 분들 4선, 5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전 대표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원래 본인이 4선 했던 지역구가 있어요. 그 옆 지역구죠. 그 옆 지역구까지 포함해서 이런저런 그 무소속 검토까지 하고 유력한 분들한테 뭐 한 8천 명인가요? 한테 뭐 이렇게 전화를 계속 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으니까요. 아마 주호영 의원님은 그거에 대비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제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전혀 그 언론 노출이 없거든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그 지난번에 보니까 기자들 피해서 막 탈환하고 막 그럽디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 본인한테 오는 그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 저는 윤핵관이 자랑스럽습니다. 윤핵관을 불러주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리 이런 얘기할 때 버스 92대 동원해서 막 하고 뭐 저를 서울로 가라고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도 바로 또 깨갱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중진들을 날릴 때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날리면 공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을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 갖지는 못하거든요. 지역구도 뭐 워낙 많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딱 거론되는 사람들 만약에 컷오프 시켜서 날려버린다? 이건 국민의힘이 뭐 이번 선거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상징성만 국민들은 바라보거든요. 근데 전직 당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한테 뭐 경선을 붙일 만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잘라버린다?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동해안 뭐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당선돼서 되돌아온 의원이거든요. 만약에 컷오프해도요. 제가 볼 땐 또 살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의미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굳이 체리따봉 때문에 컷오프한다? 체리따봉이 권성동 잘못입니까? 아니 노출시킨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스타일이. 본인이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책임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인데 MBC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 총선하고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 혁신이라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설주환 변호사 그래도 이런 중진들을 날릴 때는 뭔가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옛날에 신한국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될 상황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총선이거든요. 그럴 때는 명분이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아직도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명분은 아닐 거고 뭘로 설득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겠죠. 근데 이미 이건 예견이 언제 됐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면서 이미 이분들의 이름이 다 나왔던 것이에요. 그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인요한 위원장도 제가 봤을 때는 언급하지 않았었어야 돼요. 이름을. 근데 본인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들었겠죠. 아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거니까 본인의 역할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물갈이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중진들, 영남권 중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장제원, 뭐 김기현, 뭐 주호영, 뜬금없이 주호영은 정말 조용하게 있다가 뜬금없이 진짜 돌멩이를 맞은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라서 본인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부지런히 따라다니긴 그런 하는데. 식이 아니 그거 이제 제가 보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특히나 주호영 의원이 그 불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지분이 있으세요.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아마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계획은 서 있었고 지금은 저는 어찌 보면 밑그림이 다 깔아져 있는 상황에서 영남권 중진들을 날린다는 것이 기득권 타파다. 우리 국민의힘은 뭐 기득권을 이렇게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할 건데 왜 이게 대선을 앞으로 3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냐. 이번 총선이 곧 대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에 총선이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차기 대권 주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에게 임무가 있었죠. 그건 용산의 오다였는데 용산의 입장에서는 차도살인을 생각했을 때죠. 이뇨한의 칼로 중진들을 정리하고 용산과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내려갈 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 실패하고 그걸 이제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따로 만나고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만나 하고 경로하고 그만두고 그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그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하는 인물평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외과 수술에 능한 아주 정확한 도려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수사를 잘한다는 취지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물갈이 사람 교체할 때도 그런 한동훈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검찰 출신 또는 용산에 완전 충성하는 101명을 만드는 게 목표구나. 이분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봤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이 122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탄핵이 됐거든요. 어떤 경우가 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역할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조금 취재를 했거든요. 주말에. 이른바 그 윤핵관 중에 살아남은 인물 누굴까요?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취재한 바입니다.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딱 암시 걸 것 같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가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밝힌 게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수도권 험지라는 곳은 험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물론 구도상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한 지금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한 축은 한동훈, 한쪽은 이철규를 해서 오히려 이 메신저가 이철규 의원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썰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요. 밤에 비대위원장이라고 내가 얘기해드렸잖아. 이름을 직접 얘기하셨나요? 밤에 비대위원장. 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김기현 대표 가장 큰 죄는 눈치가 없는 죄일 겁니다. 예, 그때 딱 이뇨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못 알아듣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전 김철근 총장님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금 쳐다보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외과 수술은 저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칼은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실의 별명이 조선 제1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를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정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도라고 하는 건 우리 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칼이 무섭다는 걸 알고 칼을 안 쓰는 방법들을 찾는 게 검도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에서 보여줘야 될 미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은 전혀 그럴 준비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모습 보면은 잘라야 될 것들 전혀 안 되잖아요. 손. 그러니까 이미 무뎌지기도 했고 그냥 정점에 가가지고 그냥 막 고기 써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 정치하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정말 예민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안 건드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하고 맞는 코드를 맞춰서 그냥 악법이라고 퉁치거나 인천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바로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궤변이죠. 그러니까 그 공감하는 국민들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 후반기를 집권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다가올 위험들 아마 저는 본인이 탄핵시켜본 사람이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전 윤 대통령이 굉장히 덩치 크고 막 굉장히 시원시원한 스타일일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수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정치하는 스타일 보면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속았다니까요. 만드기와 순시민님. 바이든도 날리고 이준석도 날리고 조금 있으면 이 나라도 날릴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요. YJ리님. 백운기 앵커님 늦었지만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값진 것만 좋아하는 갑진년 놈들 끌어내는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슈퍼챗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YJ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분들 그전에는요 쭉 이렇게 소개하고 제가 두 분만 선정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 다 신청해 주세요.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